자기 자비는 뭐냐면 자기의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그렇게 과하게 자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조금만 더 친절하게 그 고통을 직면하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취약성까지 온전하게 끌어안아주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정관념 스키마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하면 스키마는 나의 핵심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지적 틀, 액자 같은. 그럼 이런 인지적 틀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경험들, 그리고 나의 지식, 내가 형성했던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의 디폴트 세팅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그 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일한 사건을 해석하는데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핵심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주 그냥 뭐 나쁜 범죄 조직들이지 이게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야, 만만치 않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라는 것도 나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시각도 내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야, 알 수 없는 일이야, 뭐 운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스키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스키마가 인간관계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로 행동 패턴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키마에 대해서 굴복해 버리는 게 있고, 회피하는 방식이 있고, 과잉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굴복하는 것은 그 스키마를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보자면 상대가 떠날까봐 과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이렇게 집착하면 상대가 떠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나의 스키마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늘 과하게 집착하다가 결국 떠났잖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해요. 그게 굴복하는 거고, 회피는 나의 스키마를 내가 인지하면서도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좀 더 빠지는 거예요. 어떤 중독에 빠진다거나 뭐 과식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가 떠날 것을 우려해서 아예 관계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죠. 아유, 만나면 뭐해, 또 헤어질 건데, 이렇게 해서 아예 관계 자체를 안 가져버리는 게 회피 방식이고, 과잉 보상은 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상쇄하면서 본인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언젠가는 떠날 거야 라고 단정을 하면서 먼저 이별을 고하죠. 그래서 우리 그만 헤어져, 우리 더 이상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작 이제 상대가 떠나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죠. 강한 감정, 분노, 우울, 수치심 등과 고정관념 스키마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강한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스키마에 의해서 나의 사고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마주치면 자기 안에서 그 인지적 틀이 자동으로 이렇게 끼워져 와버리기 때문에 그 틀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그런데 생각은 그냥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생각이 일어나면서 감정과 행동, 즉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죠. 리액션. 그 리액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나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나의 주관적인 해석, 평가, 판단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스키마에 의한 자동적 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감정으로는 우울,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분노, 이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아는 앞집 언니예요. 매일 브런치를 먹을 정도로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또 그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소원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드문드문 만나는데 누가 먼저 연락해야 되나 하다가 좀 며칠씩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 언니가 연락하겠지. 내가 먼저 또 연락하긴 좀 그렇잖아? 지금 매일 만나다가 한 3, 4일 지났는데 내가 매번 언니한테 전화하는 것도 좀 그렇지?
하던 그 차에 우연히 바깥에서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신호등 반대편에 언니가 있는데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지나쳐서 아는 척을 했는데 언니가 나를 분명히 봤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감정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니도 결국 나랑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래, 내가 사람하고 오래 가지는 못하지. 그러면서 우울해버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반응으로는 뭘까? 내가 저 언니에게 뭘 잘못했지? 내가 지난번에 뒷집 친구에게 저 언니 흉을 본 것 같은데 들었나? 두려워요.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분노였어요. 분노는 이제 뭐야, 저 언니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그 하나의 상황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니가 바쁘나? 나를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가네?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그 언니의 상황과 이 나와의 상황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나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실제 그 언니는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날따라 렌즈를 착용하지 않아서 나를 못 보고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내 스키마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를 느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스키마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 편하게 살고 예민, 분노, 우울, 불안, 수치심 같은 감정을 잠재우는 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accept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 그거 말이 너무나 멋진 말인데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진리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것을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오든지 나에게 의미 있는 선물과도 같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 통제하에서 제대로 내가 예측하는 만큼만 변화해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나를 위한 변화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게 진정한 수용이 되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제 수용이라는 개념에서 서렌더, 내 맡김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렌더는 항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언어로 항복 그래버리면 뭔가 무기력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렌더. 이 서렌더는 허용하다에 굉장히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서렌더한다. 그래서 accept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서렌더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이 큰 어떤 이 그 대전제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렌더와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프 컴패션이거든요. 자기 자비인데 자비 그러면 상대에 대한 한없는 친절한 마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친절하냐?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비까지 베풀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셀프 컴패션, 자기 자비로 가져와 보시게요. 자기 자비는 뭐냐면 이 자기의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그렇게 과하게 자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에 빠져드는 나를 조금만 더 친절하게. 제가 간호학 전공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연민이 들끓고 인간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넌 좀 더 아파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좀 더 친절하게 내가 대한다.
라는 마음으로 셀프 컴패션을 해보라는 거죠. 이 셀프 컴패션이라는 것은 그 고통을 직면하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막 빠져서 그래 뭘 해도 너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아, 정말 너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 이 고통도 곧 사라질 거야. 어떤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자기의 상황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같이 기다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컴패션을 위한 이 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제일 큰 핵심은 셀프 카인드니스, 자기 친절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래, 넌 이렇게 취약할 수 있어. 그리고 당연히 미성숙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취약함과 미성숙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친절함을 베풀고 인간의 취약성과 미성숙함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셀프 컴패션을 먼저 행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에 대한 컴패션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사랑한다 이게 그래 너는 뭘 해도 괜찮아 라는 게 셀프 러브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취약성까지 온전하게 끌어안아주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고, 또 그랬을 때 당연히 상대에 대한 미성숙함을 우리가 좀 더 온화하게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으로 가기 위한 단계지, 누구는 미성숙한 인간이고 누구는 성숙한 인간으로 구분지으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미성숙하다는 것은 성숙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증거를 얘기해요. 뭐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갈 수도 있고 여전히 미성숙함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보편적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인드풀니스라는 마음챙김, 요즘 많이 대중화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 주는 거. 마인드풀니스는 뭐냐면 내 감정을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비에 대한 것이 자기 친절, 보편적인 인간성, 그리고 마음챙김, 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할까요? 그거를 그 사람이 미성숙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런다 라고 이야기보다는 저 사람에게도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떤 면이 저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규정 짓지 말라는 거죠. 너는 미성숙해서 나한테 이러지? 넌 너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지?가 아니라 뭘까?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할까? 그리고 저 사람 또한 자기를 좀 더 이해하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 어떤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여전히 저 취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미성숙한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곧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필요하고 상대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어떤 본질이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불행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키마 시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 또한 뭐 일기, 저널링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 스키마는 저널링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적 사고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했는지 캐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분노했는지, 어떤 것이 불안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량적 점수를 측정해 봐도 돼요.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적어보고 반드시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그 상황에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 것 같아.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거야.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디테일하게 문장으로 적어보면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실수하는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또 이 생각을 또 했네. 그러니까 내가 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유난히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면접 보고 나서 왜 그랬지 했더니 면접 보는 내내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분 표정을 보니까 뭐 저런 사람이 여기에 면접을 봤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키마 대응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스스로 완성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if라는 이 전제 문장을 줬고 그 다음을 이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내 자유가 침해될까 봐 거리를 두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나의 회피의 스키마가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결국 그 사람도 날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라고 적었다면 이 사람 역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스키마가 작동을 한 거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에서 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쩌지? 창피해서? 라고 적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수치심의 스키마가 올라온 거죠. 이걸 제가 현장에서 실습해보면 정말 다양한,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내 안에 여러 스키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스키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뭐 그 부정적인 애착 스키마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스키마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부정적 스키마가 자동적으로 더 많이 떠오르지? 라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부정적 스키마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코칭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분이 굉장히 대기업을 다니고 또 고학력을 졸업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일 처리도 잘 하는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주변인들은 괜찮아, 그 정도 다 실수해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끝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우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감정 저널링을 쭉 스키마 저널링을 해보면서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늘 불안하고 무기력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스키마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이건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친구를 다른 그 자매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처지니까 이 아빠가 이 친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스키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어떤 감정을 받느냐, 아빠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감정을 들여다봤을 때 원망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정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에게 아빠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망감이 자기의 스키마의 기본 감정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하고서 굉장히 많이 그 직장에서의 어떤 우울감을 해결했다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스키마 저널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감정 알아차림은 늘 기본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스탑 띵킹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쉿도 좋고
버터플라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하는 거죠. 내 감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자비 실천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에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만 친절해보자. 누구야. 네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을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호흡법이죠. 우리가 마음 챙김도 다른 게 아니라 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불수익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내가 조절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법으로 충분히 마음 챙김이 가능하고 그리고 긍정 확언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나라도 날 사랑해. 내 안에는 충분히 이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 이미 너에게 모든 이 조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 그리고 오늘도 너는 평온함을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친절한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긍정 확언이라고도 하고 내가 나에게 던지는 긍정적 메시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잠들기 전에 얘기해도 좋고 실천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내가 오늘부터 감정 일기를 쓰고 뭐도 하고 이런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저는 이걸 스몰 액션 작은 행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가지만 해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긍정 확언 하나만 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호흡법만 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감정 알아차리는 액션 하나만 stop thinking 이것만 할 거야. 내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 하나를 적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스몰 액션으로 한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저는 감정에 집중한 이유가 저 또한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 역시 그런 성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감정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예민한 이 감정이 나의 단점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감정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제가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 원리나 작동의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다 보니 뇌과학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셀프케어라는 이 책, 특히 감정치유 프로세스 리치를 개발을 한 것도 형식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뇌 가소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하고도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면 감정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셀프케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제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라고 보니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엄마가 나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정비소 같은 역할이다. 무한 경쟁의 레이싱 선수처럼 뛰는데 차가 다치거나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가면 다시 고칠 수 있었으니까 아마 병원에 가시면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곳에 이정표 이렇게 줄선 따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 파란 선 쭉 따라가십시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제가 만든 리치, 감정치유 리치 프로세스는 바로 그런 정비서와 같은 그런 안내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또 반복적 패턴에 이렇게 또 휘말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리치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 어느새 평온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